주기율표. 그 다음에 주기적 성질 이렇게 해볼게요. 주기율표와 주기적 성질. 기본적으로 주기율표 정도는 다 외우고 있지. 외워야 됩니다. 주기율표. 뭐 수헬립의 뭐 분탄질산 이렇게 외워도 되고,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주기율표 나오기 전에 주기율표 역사에 대한 얘기, 주기율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주기율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먼저 물론 사람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죠? 사람 이름을 외우면 그 사람이 뭘 주장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데베라이너. 데베라이너가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원소 세 개를 묶음으로 묶은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 주기율표의 어떤 형태는 갖추지 않았겠지. 그냥 원소 세 개씩 묶음으로 이렇게 그죠? 패거리로 다니는 거야. 뭐 어떤 애가 있냐면 칼슘하고 스트론튬하고 바륨이 이렇게 한 세트로 같이 다니더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애, 이렇게 센터에 있는 애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더라? 스트론튬에 칼슘하고 바륨의 평균값이죠. 두 값을 더해가지고 둘로 나눈 거의 평균값이 스트론튬의 값이더라는 거죠. 뭐뭐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물성들이 있겠지. 녹는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라든지, 뭐 저항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물성들이, 물리적 특성들이 양쪽에 있는 애의 평균이죠. 평균. 두 개 더한 거에 반. 그러니까 평균값을 갖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묶음으로 좀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새쌍원소설이라고 하고, 이 새쌍원소설이 나중에 이제 주기율표를 토대로 할 때 뭘로 바뀌냐면, 우리 이렇게 쓰죠? 결의 족자를. 영어로는 뭐라고 쓰죠? 가족할 때 family라는 표현을 써요. 족. 우린 그래서 뭐라 그래? 족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욕이 아닙니다. 족 같다. 족이 같다라고 하는 건 주기율표상에서 세로줄이 같은 애들이야. 세로줄에 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는 족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이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이 족은 뭐다? 최외곽 전자수가 같은 거야. 우린 최외곽 전자수를 다른 표현으로 원자가 전자라고도 하죠. 거의 비슷하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최외곽 전자수가 같은 애들 또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거.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상에서는 세로줄이 된다. 우린 그걸 족이다. 족이 같은 애들은 어떻다?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더라 라고 하는 주기율표에서 족을 토대로 한 게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다. 새쌍 원소설의 특징은 어떻다고요? 세 개를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 센터에 있는 애가 양쪽 값의 평균 값이더라 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책마다 어떤 책은 뉴렌즈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발음상 뉴렌즈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 뉴렌즈라고 쓸게. 뉴렌즈는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옥타브설. 옥타브가 뭐니? 야, 1옥타브가 뭐니?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죠? 1옥타브죠. 8개. 옥토퍼스 뭐죠? 문어다리 8개. 그죠? 문어가 8개. 옥토퍼스. 또 뭐 있죠? October. 10월. 원래 8월이었대. 근데 앞에 1월하고 2월이 끼어 들어오는 바람에 걔네가 밀려가지고 10월이 된 거래요. 원래 8월이었대. October. 그래서 우리는 10월이라고 하죠. 또 뭐 있죠? 옥트 들어가는 거. 옥타곤. 우리 회원이 잘 모르겠지만 격투기, 이종 격투기 할 때 그 팔각 링, 그 옥타곤 링이라고 하잖아요. 남학생들 혹시 아나? 그게 바로 이제 옥타브, 8개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8개 친구들, 뭐해라 친구들, 파루설. 8개 친구들이라 그래서 파루설이라고 그래. 영어로 뭐라 그래?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거에 기반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옥타브설이니까 8개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기성을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뭐를 토대가 되는 거냐면 줄이 8개마다 바뀌는 거야. 근데 이제 주기율표 보면은 첫 번째 수소하고 헬륨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첫 번째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8개들이 꽉꽉 차더라. 그래서 우린 여기를 갖다 1주기라고 하고 2주기라고 하고 3주기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가로줄이 되는 거야. 나중에 주기율표에 이렇게 가로줄이 되는 게 뭐다? 주기다. 주기. 우리 피어리드. 이렇게. 그래서 이 뉴렌즈가 얘기하는 거는 8개마다 자리가 하나씩 바뀌더라라고 하는 거야. 줄이 하나씩 바뀌더라. 우리 이 가로줄의 의미가 뭐다? 주기다. 조금 이따 이제 이 주기에 대한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 주기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전자 껍질 수인 거야. 일단 이렇게 정리해 둡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멘델레프. 무슨 예프. 러시아 사람 같아.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선생님 시절에는 러시아가 아니고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이게 다 한 덩어리였어.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라 그래갖고 우리는 줄여갖고 소련이라 그랬어. 지금은 구소련이라 그러죠. 공산주의의 상징이지.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의 상징인 소련하고 자유진영인 상징인 미국하고 이제 격돌을 하던 시절을 우리는 냉전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냉전이 깨졌죠. 탈냉전이죠. 나라마다 다 이제 자기 이권에 개입이 돼 있죠. 멘델레프, 러시아 사람, 광활한 대륙을 거느리고 있고 되게 추워요. 러시아 불곰이라고 그러잖아. 남자들이 되게 막, 좀 뭐라 그러지? 목숨을 아깝지 않게 막 뭔가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오늘 아침에도 그 우크라이나 나오는데, 막 바텐더 하다가 전쟁 나가지고 국가를 구하겠다고 형제가 같이 참전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가 장기화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속에서 막 움막 쳐놓고 나무로 그 움막 만들어가지고 숙소 만들어서 거기서 막 뭐 끓여 먹고, 그 언제 막 포탄이 떠질지 모르니까 그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니네 만약에 전쟁 나면 진짜로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자신 있어? 그럴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도망갈 것 같은데 다들. 선생님은 나갈 것 같아. 나는 총을 쏠 줄 아니까 나갈 것 같긴 한데, 내가 이 나이에 가가지고 뛰지를 잘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멘델레프는 러시아 사람이야. 아무래도 이제 대륙이 크고 큰 나라다 보니까 우리랑은 스케일이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선생님도 뼛속같이 이과긴 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니네 적성검사 해봤니? 적성검사 하면 자기 그 적성이 나오잖아. 선생님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넘어오면서 적성검사를 했더니 5대5가 나오더라고요. 문과, 이과가 50대 50으로 나왔어. 그래서 그때 당시 선생님 국어 같은 것도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한자도 되게 잘했고. 그래서 인문 쪽 과목도 괜찮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한 건 사회를 싫어했어. 사회를 싫어해서 선생님이 이과를 선택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암기 같은 걸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과적인 성향은 있는데 이과를 갔단 말이지. 근데 여전히 뭐 꼭 문학 소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문학책 같은 거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꿈꿨던 게 뭐냐면 그 러시아의 대문호들 있잖아요. 톨스토이 들어봤어? 도스토옙스키, 그죠? 무슨 예프 막 이런 이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하기는 톨스토이일 거야.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대작이 있어. 그거는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두꺼운 그 딱딱한 양장본으로 10몇 권이 있어요. 그거를 읽어보고 싶었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싶은 게 선생님 꿈이었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걸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 지금도 살려면 비쌀걸? 저기를 살려면.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 빌려야 되잖아. 도서 빌리는 걸 대출이라고 하거든. 그 대출을 해야 돼. 대출은 옛날에는 책 뒤에 이런 게 쪽지가 들어있어서 빼면 번호가 있고 거기다 이름 써가지고 빌리는 거야. 근데 그런 이렇게 대작은 1권이 없어. 1권을 봐야지 나머지를 연결해서 볼 거 아니야. 근데 누군가 1권을 빌려갖고 반납을 안 해. 갈 때마다 1권이 없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어느 날 1권이 있는 거야. 와, 그래갖고 너무 신나가지고
딱 빌렸지. 야, 나 드디어 전쟁과 평화를 읽는구나. 그래갖고 빌려가지고 갖고 나왔단 말이죠. 진짜 욕이 나올 정도야. 선생님이 11페이지까지 읽었어. 11페이지까지 읽는 동안에 87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전부 이름이 무슨 예프 무슨 스키야. 도저히 뭐 머릿속으로 이 인물들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이거 포기했어. 읽다가 포기했어. 열 몇 장 읽다가 포기했어.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 이름이 다 스키 예프야. 무슨 스키, 나쁜 스키, 무슨 스키, 예프, 무슨 예프. 와.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허전한 거야. 이걸 좀 읽고 싶었는데 거기서 책에서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반납했지. 대학 다니는데 대학 때 대한극장에서 되게 큰 극장이 있거든.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에서 전쟁과 평화를 영화로 개봉해. 야, 압축해서 영화로 보자. 그래갖고 이제 표를 끊고 들어가서 봤단 말이죠. 3시간 40분인가 그래, 영화가. 와. 중간에 인터미션 있어. 화장실 오줌 누러 가는 시간이 있어. 오줌 누러 나왔다가 그냥 갔어. 집에 갔어. 너무 졸린 거야.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어. 계속 무슨 스키 무슨 예프가 나오는 거야. 등장인물이 엄청 많이 나와. 얼굴도 다 비슷하게 생겼어. 걔는 막 제복 같은 거 입고 나오니까 다 똑같이 생각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와, 근데 졸려. 이게 되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인지도 모르. 그래서 영화로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인생에서 그게 큰 오점이야. 지금 나중에 선생님 은퇴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좀 여유를 가지고 전쟁과 평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는 게 선생님 꿈이야. 그래서 맨델레예프, 이 예프 이런 스키 뭐 이런 이름들이 들어간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맨델레예프는 이 주기율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어찌 보면 이 새쌍원 소설이나 옥타브설은 주기율표의 그 틀을 갖추지 못한 그런 이론들이야. 그거에 비해서 맨델레예프는 완벽하게 주기율표의 틀을 만든 사람입니다. 원칙은 얘는 이제 뭐냐면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죠.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맨델레예프의 특징은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해갖고 주기율표를 표현을 한 거야. 그리고 약 63개 여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소를 갖다 배열을 했어. 왜 63개 여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63개면 3개지. 이러면 왜 대단하다고 하냐면 미발견 원소, 자리 배치, 명명까지 한 거야. 대단한 사람이죠. 쭉 배열을 하다 보니까 주기율표를 배열하다 보니까 비어있는 공간들, 없는 원소들까지도 거기다 자리 배치를 한 거야. 여기에 분명히 이런 성질을 가진 원소가 있을 거야.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놨어. 그게 대단한 거죠. 근데 나중에 후대 과학자들이 그 원소들을 발견했어요. 근데 물론 이름은 이 사람이 지은 이름으로 쓰진 않았겠지. 발견한 사람 이름을 땄겠지만 그거랑 성질이 유사한 원소들이 맨델레프가 자리 비워놓은 데에 들어있더라는 거지.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모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개 나오더라.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거를 후대 과학자인 네 번째 모질리라는 사람이 이 맨델레프가 정리해놓은 걸 거의 대부분 다 정리가 잘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순서로?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완성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적인 주기율표는 이 맨델레프가 거의 완성을 한 거야. 근데 순서만 바꾼 거예요. 이렇게 원자량 순서를 원자 번호 순서로 바꿔봤더니 설명이 안 되던 부분이 설명이 되더라. 이거 뭐 엑스선 회전 실험 같은 걸로 카운트를 한 거야.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원자번호는 양성자 숫자 카운트 하는 거잖아. 그래서 현대적인 장주기형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모질리다. 이런 과정들. 그래서 새쌍원 소설, 옥타브설, 그 다음에 이제 맨델레프의 원자량 순서로, 그 다음에 모질리의 원자번호 순서로 현대적인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더라.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족이 뭔지, 그 다음에 주기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주기율표에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가 완성이 된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완성된 주기율표를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이제 수소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헬륨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줄은 좀 예외야. 첫 줄은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이 리튬 붙어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리베, 붕, 탄, 질, 산, 풀,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R, Q, 인, 황, 아르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칼슘 이렇게. 이게 20번까지야. 선생님은 대학교를 화학과 나왔고 대학원도 화학과 나왔어요. 선생님이 6년 동안 화학과를 전공했는데 나도 20번까지밖에 못 외워. 살아있잖아. 만수무강에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20번까지만 외우면 돼. 이 정도만 외우면 돼요. 그래놓고 외워놓고 이거 동그라미 치는 거 습관 들이세요. 얘는 일족이지만 비금속이야. 수소는 비금속이다. 일족은 나머지는 다 금속이거든. 이게 비금속에서 예외이기 때문에 조금 확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르비디움, 세슘, 프란슘 이렇게 일족을 외워두시면 좋고요. 여기는 스트론튬, 바륨 아까 했죠? 아까 봐봐. 칼슘, 스트론튬, 바륨 새쌍 원소설. 이거 뭐야? 세로줄, 족이잖아. 족 같네? 이렇게 되죠. 족이 같은 원소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FCl, Br, I 정도 알아두고요. 여기는 참고로 크립톤하고 제논. 사실은 이 정도까지 알아두면 주기율표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일족에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렇게 세로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얘를 일족,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한다. 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 되게 중요하지. 시험에 맨날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게 뭐야? FCl, BRI. 얘네가 이제 17쪽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할로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로젠 원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17쪽.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얘네들은 꽉 차 있는 원자과 전자가 0인 비활성 기체라 그래.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는 반응을 하지 않는 애야. 그러다 보니까 주기율표에 여기 써 있지만 사실은 주기적 성질에선 빼도 된다. 화학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세로줄. 세로줄을 우리는 뭐라 그래? 족이라 그랬어요. 이거 1족이라 그래요. 이거 2족이라 그래. 여기에 껑충 띄어서 13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여기에 3에서부터 12족은 어디 갔나요? 있어. 이건 금속이야. 근데 고등학교 과정은 잘 다루질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에 금속이 이만큼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이금속이라 그래. 그 다음에 13족, 14족, 여기 15족, 16족, 17족, 18족 가로 열고 빵! 이렇게 됩니다. 18족은 원자과 전자가 0이다. 아까 선생님이 그랬지? 원자과 전자가 조금 다르다고. 여기 18쪽이 조금 달라.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니네 헷갈리게 많이 나오는 게 얘는 2에 빵! 이렇게 됩니다. 최각 전자는 2개야. 헬륨이 예외입니다. 첫 번째 줄만 2개잖아. 하나, 둘. 근데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얘도 8개에 빵! 이렇게 됩니다.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게 원자과 전자다. 그래서 최각 전자 수는 2개고 가로 안에 들어있는 원자과가 0이라는 얘기는 써먹을 때 있는 전자가 없다는 얘기야. 써먹을 수 있는 전자가 없다는 뜻이야.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세로줄은 뭐다? 족 같다. 족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족이라고 하는 건 뭐다?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애들을 세로로 모아놓은 애들이다. 1족은 예외다. 얘네 다 금속인데 얘만 비금속이다. 그러나 원자과 전자는 1이기 때문에 1에다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 금속 그러면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금속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주기가 있죠. 첫 번째 줄이 1주기야. 그 다음에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7주기까지 있어. 주기율표는. 이 주기가 의미하는 게 뭔데요? 얘 뭐라고? 전자 껍질수. 주기는 전자 껍질수다. 자, 첫 번째 주기 전자 껍질 하나야. 두 번째 2개, 세 번째는 3개, 네 번째는 4개, 그 다음에 5개. 이렇게. 니네가 봐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잖아.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거야.
왜? 껍데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주기율표를 완성해 놓고, 자, 주기율표의 기본적인 성질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 13조까지 다 포함해서 우린 얘를 갖다가 금속이라고 해. 13조까지 우리는 금속이라고 한다. 사실 여기 들어있는 애도 금속이기 때문에 니네 책에 보면 여기가 파란색으로 많이 들어있어. 그것까지 다 금속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I 있죠? 그 밑에 germanium이 있어. 얘네들은 우린 준금속이라 그래. 준금속은 주로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로 많이 쓰이는 애야.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이쪽에 있는 애들을 뭐라 그래? 비금속이다 이렇게. 주기율표에 양쪽으로 왼쪽에 있는 건 주로 금속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주로 비금속이다. 금속, 비금속. 가운데 몇 개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준금속이고 반도체 재료로 많이 쓰이는 애들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됐죠? 주기율표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놓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얘가 주기율표, 주기성이잖아. 주기적 성질. 얘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왼쪽 하단으로 갈수록 일정한 성질을 나타내더라는 거야. 경향성이지. 트렌드. 얘는 제거하기로 했죠. 얘를 날려버리고 얘도 경향성이 위로 올라갈수록 경향성이 있어. 이쪽으로 갈수록 경향성이 있어야 돼. 그럼 얘네 날리기로 했으니까 누가 1등이야? 얘가 1등. 얘는 누가 1등? 프란심이 1등. 얘는 플로리, 불소가 1등. 이렇게 돼. 이 경향성을 선생님이 몇 가지를 써줄 거예요. 자, 여기다 써봅시다. 첫 번째,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뭐 때문에 증가하지?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잖아.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기 전자가 1쪽이니까 전자 하나, 여기도 전자 하나, 여기도 전자 하나, 여기도 전자 하나. 모든 원소들이 다 바깥에 전자 하나가 있어. 그런데 크기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전자 하나가 안에 핵이 전자 하나를 봐주질 않아. 관리를 안 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 전자가 난리치는 거야. 혼자 사고 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더라고요. 자, 이 반응성이 어떤 반응성이 증가하는 거야? 전자가 잃기 쉬워. 왜? 껍데기가 너무 많아져갖고 이 전자가 핵이 이 전자를 봐주질 않으니까 이 전자가 난리치고 다니는 거야. 이런 반응성을 우리는 전자가 잃기 쉽다.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걸 뭐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 얘기야. 전자를 잘 내주기 때문에 산화가 잘 되는 걸 다섯 번째 뭐라 그래요?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화투나 아니면은 일반 화학 가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통합과학이나 화학원에서는 요 정도까지 알아두면 돼. 근데 그 밑으로 좀 써줄게. 여섯 번째,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가 크다 그래? 화학에서는 전자를 잘 잃는 걸 금속성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화학에서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잘 잃는다. 특히 금속 물질이 전자를 잘 잃는다. 이런 걸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일곱 번째, 이제 뭐라 그래? 이온화 에너지가 있어.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전자 친화도라는 게 있어. 이런 건 좀 너네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 전자 친화도 작다야. 전자를 별로 안 좋아하지. 전자를 버리려고 하잖아.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어떻게 된다? 전기 음성도도 있어요. 전기 음성도도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향성이 있더라는 거지. 이게 바로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주기율표의 경향성이다. 그럼 얘도 똑같이 위로 올라갈수록 얘의 경향성이 어떻게 될 거냐? 비교해서 설명해도 되겠죠. 첫 번째, 뭐가 된다?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감소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성이 커집니다. 저거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반응성이 커지는데 여기는 위로 올라갈 때 반응성이 커지는데 왜? 전자를 얻기 쉬워요. 위로 올라갈수록 17쪽, 16쪽 이런 애들은 8개를 채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전자 한두 개만 얻으면 되는 거야. 17족은 전자 한 개만 얻으면 되는 거야. 얘는 전자 두 개만 얻으면 되는 거야. 그럼 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한다고.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를 얻기 쉽다. 이렇게 전자를 얻기 쉬운 걸 뭐가 잘 된다?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환원이 잘 되는 애 옆에 있으면 전자를 뺏기겠지. 그러면 평소에 멀쩡하던 애가 제 옆에 가면 전자를 뺏겨버려. 그러니까 산화가 잘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떤 능력이 큰 거야? 산화력이 큰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여섯 번째, 어떻게 되겠니? 이런 경우를 우리는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금속이라고 하지 않고요. 금속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금속이어서 금속성이 아니고 용액 안에서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애들을 우리는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화학에서 표현합니다. 전자를 잘 얻으면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반대예요.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전자 친화도 있죠. 전자 친화도도 크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건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고등학교 과정은 아닌데 전자 친화도는 되게 재밌는 게 CL이 F보다 1등이야. 이 위로 올라갈수록 경향성이 F가 1등이어야 되는데 얘는 예외예요. 전자 친화도는 전자를 얼마나 끌어들일 거냐 그거는 염소가 1등이야.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대학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요. CL은 껍데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되게 유동적이야. 그래서 전자가 들어오기가 쉬워.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전자 껍질이 하나 없기 때문에 딱딱해. 그 전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전자를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딱딱해서. 그래서 예외적으로 얘는 F가 1등이 아니고 CL이 1등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전기음성도라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배워. 고2 때 배웁니다. 전기음성도도 크더라. 전기음성도가 F가 1등이야. CL, H, 아이고 CL이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CL이죠. C, H, Li, Na 뭐 이 정도 있어요. 얘가 얼마냐면 4.0이야. 3.5, 3.0, 3.0, 2.5, 2.1, 1.0, 0.9. 이걸 우리는 전기음성도라 그래. F가 1등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경향성이 이런 경향성을 갖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일단 여기까지 적어봅시다.